사람들이 재밌다, 또 막 흥분된다, 대개는 관측 불가능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 실제론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사이언티픽 리얼리즘이라고 궁극적 목표는 진리를 얻는 것이라고 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과학은 거기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거죠. 감히 우리는 진리를 버리자. 제가 주장하는 건 실제주의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론인이 하는 거는 진상을 표현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이 모든 현상을 통일해줌으로써 그 설명이라는 게 진상을 밝힌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자, 이제 6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 지식의 본질에 관한 여러 논의를 했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일단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종합해 보고 나서 이제 강연 시리즈의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종합을 도와주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과학의 진보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과학은 항상 진보하는 걸로 대개들 인식하죠. 과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을 지켜보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 20세기 중반에 유명한 과학 사학자 조지 사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 정말로 축적된 성과가 축적되고 진보하는 것은 과학뿐이다. 이 사튼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가끔 과학사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 중요한 과학사학자였습니다. 원래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수학 박사를 했는데 이제 1차 대전을 피해서 이제 영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나중에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 자리를 잡고 많은 시간 과학사 연구와 강의를 했고 또 지금까지도 가장 과학사에서 최고 권위가 있다는 그 학회지 아이시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창간했고요. 제가 지금 인용한 인용구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양반이 쓴 과학 철학 입문이라는 책에 이제 서문에 나온 건데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우리가 과학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근데 그게 1927년에 쓴 건데 그 서문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과학사라는 거 학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였고요. 사튼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미술사 열심히 쓰고 사상사도 과학만 왜 빼놓고 막 연구하고 일반 역사를 할 때는 과학이란 데 대한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인간의 역사를 쓰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은 거라고 했죠. 또 이 포퍼와 같이 이 사람도 이 과학이 진보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사회도 진보할 수 있다고 믿은 거고요. 하버드에서 단연간 이 과학사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많은 사람이 들었고 그 중에 이제 그 심리학에서 유명했던 그 행동주의 심리학의 B.F. 스키너가 있었습니다. 스키너가 이 사튼 교수의 과학사 강의를 듣고 그 얘기를 이제 자기 자서전에 쓴 게 있어요. 그 자서전에 쓴 걸 보면 이제 사튼이 정말 이 얘기를 했다 나오고 강의할 때도 또 사튼은 이제 과학의 영향으로 우리의 문명도 진보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봤던 겁니다. 물론 과학 자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스키너가 전해주는 얘기는 사튼이 1932년에 강의를 하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이 1757년에 이 다미앙이라는 사람이 불란서에서 처형당한 얘기인데요. 이 다미앙이라는 사람은 루이 15세를 암살하려는 암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처형 당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처형 당한 방식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공개 처형을 했는데요. 시작할 때 이제 고문을 했답니다. 그 루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손을 잡아서 이 아주 뜨거운 유황으로 처음에 지지고 그 다음에 그 상처에다 막 납을 녹여서 붓고 뭐 그렇게 고문을 해서 정신을 잃으면 좀 기다려서 다시 깨워서 또 고문을 하고 그 장면을 이제 모든 이 정말 궁중의 높은 사람들 또 사회적 뭐 명망이 있다는 사람들 모여서 다들 이제 구경하고 그 속에 그 유명한 카사노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사노바의 회고록에도 보면 그 장면을 이제 자기는 너무 끔찍했다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린 후에 정말 우리말로 하면 능지처참을 했습니다. 그 말 4마리를 갖고 사지를 묶어서 찢고 또 그 남은 몸통을 화형했고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이 야만적인 행위를 다 그렇게 참 사회에서 제일 식견 높다는 사람들이 즐겨서 보고 그것이 이 가장 유럽에서도 세고 훌륭하다는 프랑스에서 그 계몽주의 사상이 뻗치기 시작했다는 18세기 중반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튼이 그 처참한 얘기를 다 해준 다음에 학생들 놓고 여러분 우리는 진보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사튼의 주장은 그것이 또 과학적 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사회가 그 귀감을 삼아서 그렇게 진보한 것이라고 봤고 사회적 진보와 과학적 진보는 서로 떼놓을 수 없는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스키너가 그 얘기를 쫙 자기 이 자서전에 쓰고 나서 그런데 우리가 진보했는데 1년 후에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고서 딴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 과학의 진보와 사회 진보 간의 연관성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제 5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진리를 과학의 목표로 삼는 거는 뭔가 혼동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진리에 그렇게 집착을 한다면 과학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 현실적인 이해를 저해한다고 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진리 탐직이라는 건 없죠. 그러면 그 진리라는 목표를 우리가 얼마나 달성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목표에 다가가는 뚜렷한 방법도 없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쿠hn이 주장했듯이 과학의 그 깊은 내용은 진리를 향해 다가가는 것은 고사하고 어떤 한 방향으로도 나가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제가 우주론의 예를 들었었고 뭐 물질의 이 근본 성질이란 걸 봐도 물질이라는 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장인지 에너지인지 계속 혼란스러운 변화를 이루었고 뭐 이게 또 옛날에 잘 몰랐던 때 얘기만도 아니고요. 최근에 뭐 촉근이니 암흑 물질 에너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들이 대두되면서 말하자면 이 혼란은 더 심해진 것 같다는 말입니다. 물론 물리학 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혼란이라고 하지 않고 혼란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은 얘기가 되겠죠. 그 순간순간은 혼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길게 놓고 볼 때 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연관, 세계관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그런 좀 이 신기루 같은 진리를 쫓는 거를 자제하고 우리가 과학이 자연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진리에 다가가느냐 안 가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은유적인 표현이죠. 진리를 어떤 종착점으로 보고서 과학이 거기 다가간다고 하는데 진리가 뭐 버스 종점도 아니고 거기에 도착하거나 접근한다고 하는 거는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말입니다. 이 은유에 대한 얘기는 제11강에서도 할 텐데요.
일단 이 은유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사고 체계에서 큰 역할을 해준다는 것만 막연히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생각 없이 기초를 닦아야 돼. 지식의 토대가 없다는 거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노이라이란 사람 아마 들어보신 적 없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물이 새는 자기의 배를 고쳐야 되는 사람들과 같다. 과학 지식은 근거가 없고 정당화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러면 진리에 더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과학이 진보한다는 생각을 일단 버려보고요. 과학의 진보를 지시하는 또 이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은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재주 없이 그린 그림인데요. 건물 올리기. 이 과학 지식이라는 게 건물을 쌓듯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철학에서 말하는 토대론, 영어로 파운데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토대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올라가려면 기초를 먼저 튼튼히 쌓아야 되고 그 위에 지식을 쌓는다는 건데, 이 학문의 기초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그 기초라는 것도 은유법입니다. 학문이 무슨 건물도 아니고 무슨 기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그건 전제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이 기초, 땅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것도 정말 생각해보면 대단히 상상력을 발휘한 은유법인데, 우리는 이 초등학생들도 생각 없이 기초를 닦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이 2강에서 데카르트의 회의론적인 고민부터 시작해가지고 3강에서는 이 측정 기준 설립하는 게 어렵다는 걸 봤고요. 4강에서 또 이 패러다임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봤고, 이 지식의 토대가 없다는 거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뼈는 상당히 저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 토대라는 개념은 확실성이란 걸 내포하고 있죠. 이 단단하게 아무리 쾅쾅해도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믿고 서 있을 수 있다. 믿고 지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문제죠. 우리가 이론도 관측도 확실한 게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토대라고 은유에서 표현한 그런 기초, 그것도 은유, 그 기반, 그것도 은유입니다.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이 말하기가 힘든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먼저 갖추어야 할 그런 것들,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과학 지식은 근거가 없고 정당화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서 포퍼가 등장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포퍼가 또 다른 은유법을 써줬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기초 위에 건물 쌓는 생각하지 말고 강에 다리 놓는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강에 다리를 놓을 때는 교각을 강바닥에 꽂죠. 그러고서 다리를 올리는데, 강바닥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딱한 토대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강바닥은 좀 물컹물컹하고, 근데 포퍼의 은유에 의하면, 그러나 이 교각을 깊이 꽂기만 하면 그래도 대강 유지될 정도로 할 수 있다. 충분히 안정된다는 말이죠.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의 정당화도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포퍼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해주지 않고 이 은유만 하나 던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교각을 깊이 꽂으면 된다. 3강에서 제가 이 인식 과정의 반복이라고 한 방법으로 고정된 토대가 없어도 지식을 축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죠. 제가 인식 과정의 반복이라고 한 그 방법의 중요한 점 하나는 이 연구의 기초가 돼준 시발점에 다시 돌아와서 그 시발점을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왕 그 건물 짓기 이미지로 시작한 바에 제가 가진 그 인식 과정의 반복 아이디어도
건축의 이미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그 기초 노릇을 했던 아래층이 건물이 올라가면서 제거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게 말이 되느냐 하시겠지만 이렇게 쌓았다고 합시다. 처음에 그 다음에 탁 옆에 붙이고 가운데를 빼도 되죠. 가운데를 뺀 후에 멋진 건물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밑에가 엉 뚫렸어도 이걸 제가 그냥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에펠탑을 지을 때 정말로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보이시죠? 사실 처음에 이게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운데 이게 있었습니다. 그걸 받쳐서 요 중간 단을 올린 다음에 그걸 뺐던 거죠. 올린 후에는 요 옆에 다리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또 우리가 항상 보는 그 아치라는 거, 바로 이런 구조죠. 근데 이 에펠탑의 은유는 약간 힘든 게, 이 에펠탑 전체가 이 견고한 그 집안에 올라 앉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은유가 혼선이 돼서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건물 올리기를 떠나봅시다. 생각을 전환해 보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한테 아주 생생하고 멋진 대안이 되는 이미지를 제시해 준 분이 있는데요. 이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노이라트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인간이 지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을 이런 은유를 썼는데요. 우리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를 타고 있는 항해자들과 같다. 근데 배 물이 새는데 육지로 올라가서 이 선박 건조대에 들어가갖고 배를 이제 완전히 뜯어서 다시 지을 수가 없고 육지로 갈 수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물이 새는 자기의 배를 고쳐야 되는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과 또 인류 일반의 지식을 원하는 사람의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노이라이란 사람 아마 들어보신 적 없죠? 한두 분 계실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근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매일 이 사람의 전승물을 사용하면서 삽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하실 텐데, 이 남자 여자 저희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이 노이랏이 시작한 건데요. 이 사람이 화장실 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박물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을 교육시키기 위한 박물관을 이 비엔나에 살 때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 같은 거를 다 말로 쓰지 않고 그림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좀 말하자면 무식한 사람도 보고 금방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국제 시각 교육 용어 체계라고 만든 이 말하자면 시각적인 언어를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요즘 보듯이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 보여준 도해는 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영국 역사, 산업혁명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 방직이 얼마나 간의 공업으로 하다가 공장공업으로 바뀌었는가를 보이는 건데, 이 저 보이는 사람 하나하나가 이제 이 방직 노동자 10,000명인가를 대표하고, 그 중에 이제 좀 퍼렇고 짙은 색은 간의 공업을 한 사람들이었고, 빨간 것이 공장에서 일한 사람. 이렇게 세월이 변천하면서 전부 공장으로 바뀌는 것이 확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늘색으로 된 거는 이 생산량을 얘기한 거고요. 그 직물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이랏이 정말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그 부산물로 남자 여자 모양을 따갖고 화장실 표시를 하게 된 거라 그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도 말도 모르는데 그거 보면 여자 화장실이네 그렇게 되죠. 이 노이랏에 대한 인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재밌는 분이라.
원래는 경제학과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또 혁명가였습니다. 그래갖고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독일이 망해서 체제가 붕괴되고 여기저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다가 막 다 또 찍어 누르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뮌헨에 살고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소위 바바리아의 소비에트 공화국, 한 1년도 못 가서 다시 망한 소비에트 공화국, 공산주의 공화국에서 제1 경제 플래닝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혁명이 실패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 비엔나에 있던 친구들이 교섭을 해서 이제 꺼내줬는데 다시는 독일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이긴 하지만 비엔나에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됐는데 그때 또 비엔나에 이제 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였고요. 히틀러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박물관도 많이 만들고 무슨 이 빈민을 위한 뭐 주택 사정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하고 그런 사회 개혁가 혁명가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우연히 이 사람이 다른 철학자들을 만나서 그 소위 비인학단이라고 하는 그 비엔나 서클이라고 하는 그 논리 실증주의에 말하자면 패를 만들게 된 건데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파란만장하고 그 경력이 화려한 분인데 철학자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졌었고 이 사람의 배로 말하는 은유에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과학철학에서도 아직 종종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이 아주 재미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함축한 은유입니다. 첫째, 이 배가 떠다닌다는 모습은 지식의 확실한 토대나 묶은 곳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가라앉지 않고 떠 있다는 것은 이 배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 조각들이 서로 잘 맞게 짜여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철학에서 토대주의에 대응하는 소위 정합주의, 그 코히어런티즘이란 거를 제시한 거고요. 토대주의에서는 지식의 정당화라는 것을 확실한 기초 위에 세우는 걸로 보는 데 반해서 이 노이라시나 딴 사람들이 얘기한 정합주의는 지식의 정당화는 그 배 물이 아주 크게 새지 않아서 떠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곧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에 나무 조각들이 잘 짜여 있다는 것은 일관성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또 이 배 이미지는 2강에서 말한 관측의 이론적 재성하고도 바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노이랏의 배 내에는 특별한 부위들이 구분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나타내는 나무 조각하고 관측을 나타내는 나무 조각이 다 섞여 있고 곧 그것들이 다 한 덩이로 짜여서 물이 새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고, 그러면 이론의 검증이란 거는 체제 내부의 일관성을 확인해 보는 거 이상의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도 없습니다. 노이랏은 다 그런 절대적인 개념들은 형이상학에서 나오는 거지 이런 과학이나 과학 철학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배에서 일관성만 지키는 게 아니라 배를 수선하는 그런 진보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보니까 진보 얘기를 하자면 이 재밌어요. 처음 이 그 배 이미지를 보면 물이 좀 새고 있다는 거죠. 물이 조금은 새고 있는데 당장은 괜찮은데 놔두면 이제 배가 결국 침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수선을 해야 되는데 배를 고치면서 그 물 셀 틈이 없이 그야말로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그 이미 대강 가지고 있던 일관성을 더 정밀하게 한다는 얘기죠. 아주 재미있는 은유입니다. 노이랏의 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소위 비인학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었던 점은 소위 통일과학운동 또는 과학의 통일운동인데요. 과학이 자연의 진상을 밝혀준다. 그게 표현이 안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저 혼자 앉아가지고 이거 아닌데? 전 정말 학창시절 때 이
정합론이라는 거 정말 혐오했습니다. 진리는 힘 있는 자가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과학의 실체를 심각하게 보면 확실한 건 없죠. 노이랏은 뭐 정말로 탁상공론하는 철학자가 아니었고 그 혁명가인데 그 혁명을 하면서 이 과학과 철학이 어떻게 혁명에 도움을 줄 것인가 그 생각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예를 들었냐면 뭐 간단히 말해서 산불이 나면 어떻게 끌 것이냐, 산불을 끌려면 이 사람 얘기는 여러 가지 과학을 다 모아서 같이 적용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물리학이 필요하죠. 불이 어떻게 탄다는. 또 화학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탄다는 걸 얘기하려면 물리학만 갖고 안 되죠. 기상학도 필요합니다. 그 기상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불이 번지고 꺼지고 하는 게 좌우되고, 또 사회학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소방대를 조직하고 그걸 유지해야 뭐 이론만 있으면 뭐합니까? 불도 끄고. 또 생물학도 필요하죠. 뭐 모든 과학이 합쳐져야만 뭐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풀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과학을 통일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통일해야 된다는 거는 뭐 기초 물리학에서 모든 거를 다 유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이 있는데 그 각각의 학문은 우리 세상을 결국 다 얘기해 주진 못한다는 거죠. 각 학문은 우리 세상의 일면만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정말 이 실제적인 문제를 풀려면 모든 면을 고려해야 되니까 모든 과학이 합쳐져야 되고, 그거를 정말 다 합쳐서 과학을 한꺼번에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과학이 필요에 따라서 어디서 합쳐질 수 있도록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과학의 언어가 통일돼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로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이랏의 배, 또 그 사람이 나타내는 정합주의에 좀 석연치 않은 게 있는데요. 5강에서 말씀드렸던 그 과학이 자연의 진상을 밝혀준다, 그게 표현이 안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단순히 그 은유의 한계가 아닙니다. 정합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일관성만 가졌다고 진상을 표현하는 거 아니죠. 잘못된 믿음도 서로 일관성 갖춰가면서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정합주의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의 정합론,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합론으로 가는데, 그거는 진리 자체, 또 참이라는 것 자체가 일관성의 의미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석연치가 않습니다. 전 정말 학창 시절 때 이 정합론이라는 거 정말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봐보세요. 뭐 다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는 얘기 같고, 그런 동의는 자발적으로 유행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힘 있는 자가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정합론을 써서 진리를 이해하다 보면 이 집단 전체가 뭘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부인하는 게 되는 것 같고, 그게 뭐 인식론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우려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980년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어서 알았습니다. 집안이 광주구에서. 그러나 학교를 가면 이거는 뭐 폭도들이 난동을 부려서 할 수 없이 좀 죽였고, 또 군경이 더 많이 사상했다, 일반 사람보다. 그렇게 이제 선생님은 말씀하시고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고, 또 우리 동료 학생들은 그걸 다 믿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또 믿었을 거고요, 대부분 그 당시에. 그럼 저 혼자 앉아가지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 어린 나이에 정말 화가 나고, 그러나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철학에서 진리를 정합론으로 정의해버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건 뭐 다들 옳다면 옳은 거네 그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과학 자체가 흔들려 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진리의 대응론을 버린다면 그러면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의미도 없어질 것 같고 이 과학 자체를 옹호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우려가 됐던 거고요. 철학자들도 이제 많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노이랏이 이은유를 갖고 자기의 모든 철학을 표현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또 다른 은유를 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이제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고 한순간 딱 이미 알아차리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제 뜻을 아닌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죠. 우리가 토대주의라고 했죠. 토대주의는 이 땅 위에 건물을 짓는데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그렸습니다. 근데 땅이 평평합니까? 지구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과학 철학이나 인식론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 짓기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정말 지구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통상 갖고 있는 그 토대주의의 이미지는 정말 환상에 기반한 땅이 평평하고 또 그냥 고정돼 있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한 건데 문제가 있죠. 그럼 첫째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 이렇게 원형으로 된 지구가 어떻게 해서 토대가 될 수 있나? 재밌죠. 우리가 분명히 지구를 토대로 쓰고 토대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구 위에서 살면서 나온 건데 근데 지구란 거를 우리가 현대 과학에서 보면 정말 망망대해에 떠 있는 노이랏의 배나 마찬가지로 어디 뭐 누가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정말 놓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진공에 떠다닙니다. 태양 위를 주위를 공전하고 또 그 태양도 뭐 엄청난 속도로 딴 데를 가고 있다고 하고 그럼 이놈의 움직이는 공이 어떻게 해서 토대가 될 수 있냐? 그 이유는 정말 지구를 글자 그대로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 있죠. 첫째, 지구는 큽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엄청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미 새끼처럼 붙어서 이 위에서 뭐 할 수 있고 또 클 뿐 아니라 조밀하죠. 그러니까 보통 전통적 토대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견고한 게 아니라 그냥 딱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이 있죠. 중력. 그래서 우리를 끌어들여 줍니다. 우리나 또 돌이나 유리나 콘크리트나 모든 걸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면에 붙어가지고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올린다는 게 또 재밌죠. 그 얘기는 나중에 잠깐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게 이렇게 크고 딱딱하고 중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대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데카르트가 찾았던 것 같은 그런 절대적 기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서양 근대 철학 전통에 한 가지 큰 결함이 있는데 그게 이제 데카르트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를 확실성하고 동일시한다는 거죠. 확실해야만 지식이고 그렇다고 하는 관념이 박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과학의 역사와 과학의 실체를 심각하게 보면 확실한 건 없죠. 그러나 지식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은 버리고
그러나 지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쌓고 좀 더 개량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해야죠. 확실한 거를 찾다 보면 정말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 태어나서 지식을 어떻게 얻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뭐 적어도 최소한 500년은 됐겠지.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500년 전에 있었어요? 전혀 기억 안 나거든요. 과학 철학자들이 대개 그 창조의 과정이라는 걸 좀 다루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실성에 관해서 또 굉장히 고민하고 철학적 연구를 한 그 비트겐슈타인이 있었죠. 그 사람이 마지막 남겨놓은 글은 그 나중에 제자들이 모아서 책을 냈는데 확실성에 관해서라는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신들이 정당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끝까지 갈 생각 말고 포기해라. 정당화를 해주는 그 토대라는 거는 자체는 정당화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데카르트 같이 뭔가 확실한 걸로 시작해서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 태어나서 지식을 어떻게 얻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어린아이가 회의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엄마 아버지가 해준 얘기 믿고 언어도 배우고 시작하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냥 근거 없이 믿는 거는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생일이 며칠이다. 그걸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며칠이다. 몇 년, 몇 월, 며칠인데 내가 그거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죠. 항상 적습니다. 무슨 뭐 서류 나올 때마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때 있긴 있었지만 전혀 기억 안 나거든요. 그냥 어머니가 너는 몇 월 며칠에 몇 년에 태어나서 하니까 아는 거지. 뭐 세브란스 병원에서 낳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뭐 기억이 없죠. 또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는 뭐 적어도 최소한 500년은 됐겠지.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5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아무 근거 없는 말들을 받아들이고서 우리가 이 말하자면 인식 행위란 것 자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처음부터 뭔가 정당화해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 태어났으니까 지구에다 집을 짓는 거지, 지구가 뭐 꼭 제일 훌륭해서 짓는 건 아닙니다. 화성에서 태어났다면 화성에서 지을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동그란 지구의 토대주의라는 게, 이 망망대해와 같은 우주에 떠다니는 지구가 우리가 확실성이란 걸 포기하면 충분히 토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얘기죠. 여기 다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건물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 재밌습니다. 지구 둥근 걸 놓고 보면 어디가 위입니까? 위란 거 없죠. 근데 위란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어느 점에 있을 때는 확실히 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초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상대적이라는 건데, 우리는 이 밑을 기초라고 하고 또 이 우루과이나 우리 한국과 정반대에 있는 나라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밑은 또 우리의 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각자 그 국지적인 상황에서는 아래 위가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기초적이라는 거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거나 정말 이 정함론의 골수분자가 되면 기초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명제는 동등하고 그냥 일관성을 가지거나 안 가질 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이 둥근 지구 위의 토대주의를 생각하게 되면 기초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진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첫째 나눠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더 뻗어 나가는 거, 하나는 또 더 짜임새가 있어지는 거. 그렇죠. 이거는 뭐 지구가 둥글건 안 둥글건 그 건물을 짓는다는 은유를 보면 다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 반면 또 수리해서 구조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죠.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과학의 진보라고 할 때 그 두 종류의 얘기가 다 포함이 되죠. 근데 그 기초가 없었다면 전혀 올라가지 못했을 위층들이지만, 다 올라간 후에는 그 위층으로, 말하자면 그 위층에 매달려 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기초를 수리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말했던 그 인식 과정의 반복이라는 거, 여기서 그 은유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 토대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빌딩의 기초를 고치는 생각은 안 하는데, 자기들의 은유에도 그게 다 원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진보가 병행한다. 그러니까 은유를 떠나서 과학에서 본다면 이 더 뻗어나가는 거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을 탐구한다든지, 또 정말 있지도 않은 개념을 만들어서 새로운 이론을 아예 세워버린다든지,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더 정밀해서 그 다음 소수점 자리까지 간다든지, 또 뭐 이 이론 체계에서 뭐 약간 좀 이 명석하지 않은 게 있으면 그거를 다시 해석해서 짜 맞춘다든지, 그런 이제 형태의 진보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병행한다고 보겠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군데서 진보하는 게 방향이 서로 자연히 틀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 본다면 자연스럽죠. 지구 여러 부분에서 자기 나름대로 위로 올라가는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다 진보입니다. 또 그거를 한 방향으로만 통일해서 뻗으려고 하면 저 다른 지방에서는 아마 건물이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서 이것이 위다 정해가지고 그러면 적도 지방에서도 우리 위 방향으로 올려라 하면 건물이 넘어져 버리죠. 그것도 역시 은유적인 얘기인데 과학에서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 지식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큰 의문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새로운 과학 지식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은 정말 어떤 것인가? 근데 이제 과학 방법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과학 철학자들이 대개 그 창조의 과정이라는 걸 좀 다루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지식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좀 논리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분석하기도 좋고 한데, 창조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방법론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많은 과학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그 정당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창조나 발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큰 의문이 남은 거는, 과학 지식은 하나인가? 그 아까 제가 노이라트 말씀드렸죠. 과학 통일 운동을 벌였다고. 또 이 지금도 우리 기초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야, 우리가 이 정말 소입자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 관계하고 그런 것만 알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과학 지식은 다 통일된 것인가? 여러 가지 다른 이론도 있고 다른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게 다 결국 통일되던가 아니면 못난 거는 치워버리던가 하고 하나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통일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큰 의문들을 아직 남겨놓고 좀 풀어보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드릴 말씀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과학사입니다. 과학사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6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과학사에서 아마 그게 너무 좀 지나치게 과학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느낀 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 뭐 더 왜 안 나오냐는 분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깊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예를 잠깐 들기만 했지, 여러 번 얘기했던 뭐 뉴턴 그런 것도 정말 그 피상적으로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과학이 정말 어떻게 된다는 걸 좀 찬찬히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강에서 10강까지 한 가지씩을 뽑았습니다. 과학사에서 사례를. 그래서 좀 깊이 1시간 동안 한 가지를 잡고, 야, 이런 정말 이론들이 어떻게 발전됐고, 이런 어떤 실험들을 했고, 어떤 논쟁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어느 쪽이 이겼고, 어느 쪽이 졌고, 진 쪽은 정말 죽어 싼 건가, 아니면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이제 그런 논의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해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지레 겁을 먹고 안 나타나실 것 같은데, 특히 문과 나오신 분들, 아니면 문과 앞으로 가실 분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요한 과학은 다 설명드리면서 나갈 거고,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하고 하기 위해서는 뭐 현대 물리학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고르는 것은 다 18세기 내지 19세기 아주 쉬운 것들입니다. 이제 7강에서는 산소는 왜 산소라고 하는가, 이제 그런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 과학사를 심각하게 본 후에 이제 남은 큰 철학의 문제들로 다시 돌아온 후에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